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학 후 관리라는 과목을 같이 하게 될 이영복입니다.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이 수학 후 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학 후 관리다 하면은 우리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지어서 재배라고 표현하죠. 농사를 지으면 어느 순간에 수확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 수확된 것을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이유가 그 수확물을 가지고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소비자에까지 이렇게 도달돼서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수확 단계에서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이 단계, 요 사이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확 후 관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성의 유지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상품성의 그 감모율이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달라집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확 후 관리라는 개념이 소개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그 학문적으로 크게 정립되어 있는 학문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 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작년까지는 정답이었던 게 올해부터 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작년까지는 없던 내용이 새롭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까지는 사용 가능한 화학 물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규제가 들어갔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올해, 내년도 이 과정 그 내용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절대 암기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야 자체는 넓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전체로 그 한정된 시간에 전부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간다. 이건 조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요건 외우셔야 합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이 과목에서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게 채 한 10가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은 한 10여 가지 정도 되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해서 응용을 어느 정도 그 응용력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공부 방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숙 및 수확. 그러면 일단 농사 지은 것을 수확을 하게 되는데 언제 수확할 것이냐, 어떻게 수확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걸리죠. 언제 수확하고 어떻게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농산물의 상품 가치가 서로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2차에 가시면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일례로 사과, 배 이런 과일 같은 경우는 언제 수확해야 되죠? 잘 익었을 때 수확해야 되죠. 단맛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오이라든가 풋고추, 애호박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익어버리면요. 만약에 오이가 노랗게 되고 씨가 딱딱하게 굳을 만큼 완전히 익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갈까요? 사용 목적하고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안 사갑니다. 그래서 2차에서 이런 그 농산물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익으면 중결점으로 보고 그리고 또 아예 덜 익으면 미숙과는 중결점으로 보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언제 수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요. 또 어떻게 수확하느냐? 가장 큰 건 상처 안 나도록 수확하자. 이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상처 안 나게 수확하자. 그리고 그 절화류다. 절화류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의 그 꽃다발 만드는 꽃.
밑에서 자르죠. 자라류 같은 경우는 꽃대를 길게 해서 수확하자. 왜냐하면 꽃대를 짧게 해서 수확했을 경우에 나중에 꽃대를 붙여서 늘려서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꽃대를 길게 해서 수확해서 유통시키면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로 자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꽃대를 길게 해서 수확하자. 뭐 고추 같은 경우에는 꼭지를 붙여서 수확하자. 해서 어떻게 수확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상품 가치가 서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수확할까요? 익었을 때 수확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익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성숙했을 때 수확을 하자. 그러면 이 성숙에 대한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짓고 있는데 이 세 가지로 구분을 짓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배학도 그러고 수확후 관리도 그러고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작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머지가 쉽게 풀려요. 결국 과일이 또는 식물이 성숙했다라는 개념은 이세를 남길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를 우리가 성숙한 시점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성숙의 개념을 인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원회적 성숙. 생리적 성숙. 크게 이제 둘로 나누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의미는 없는 얘기인데 상업적 성숙,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회적, 생리적, 상업적 성숙. 그래서 원회적 성숙이라는 얘기는요, 인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풋고추는 언제 수확하죠? 파랬을 때 수확을 하죠. 그리고 애호박도 파랬을 때 수확합니다. 작물의 입장에서 보면 이세를 남길 준비가 안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인간의 사용 목적이 덜 익었을 때가 우리 인간의 사용 목적과 맞아 떨어지더라. 만약에 애호박이, 그럼 생리적 성숙 얘기해 볼까요? 생리적 성숙은 이세, 다시 말해서 다음 해에 싹이 틀 수 있는 발화력을 충분히 갖췄을 때 우리가 생리적 성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식물이 익었다라는 개념인데, 만약에 애호박을 생리적 성숙에 이르도록 뒀다가 수확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애호박 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데, 잘라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근데 된장찌개에서 애호박 씨가 딱딱하게 이빨에 걸린다. 먹는데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익어버린 것은 중결점으로 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상업적 성숙. 이것은 언제 수확해야 돈이 제일 많이 되느냐, 요걸 판단 근거로 두겠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결국 농사 짓는 이유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 맞게 수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죠. 성숙. 원예 작물의 정자나 과실에서 외관이 갖춰지고 내용물이 충실해지며 발화력도 완전하여 품종을 수확하는데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성숙이라 한다.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종자나 과실에서 외관이 갖춰지고 내용물이 충실해진다. 이것은 생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대부분 과일류들, 우리 이제 단맛 나는 것들은 생리적 성숙도를 따지고 있어요. 성숙도 구분, 생리적, 원예적, 상업적 성숙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생리적 성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생장 자체의 기준을 둔, 다시 말해서 이세를 남길 준비가 되는 발화력을 갖췄을 때를 우리가 생리적, 원예적 성숙, 이용하는 면에 기준을 둔 성숙,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익었다 안 익었다를 판단하겠다는 걸 의미하고요. 상업적 성숙,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측면의 기준을 둔 성숙의 정도. 그리고 중요성. 성숙도는 수확 적기를 결정하거나 품질의 등급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과수가 너무 많이 익으면 중결점으로 해서 상품 가치가 없는 걸로 보기도 하고요. 미숙가 덜 익었을 때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수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판단 도구는 뭐 색깔, 경도, 뭐 당, 이건 바로 뒤쪽에서 나오니까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판단 기준, 뭐 기관의 발육도, 조직의 노숙도, 충실도, 함유 성분 이런 것들을 보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과실의 성숙. 과실의 성숙이라는 개념은 주로 생리적 성숙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실 착색. 과실은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과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크게 적색계통과 황색계통으로 나눈다. 그래서 뭐 적색이냐 황색이냐 그런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과일을 수확할 때 품종 고유의 색깔이 발현된다. 다시 말해서 사과가 빨갛게 익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사과는 익었구나. 또 아니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사과가 그 매대에 쭉 진열이 돼 있어요. 그중에 아주 빨간 사과도 있고 좀 시퍼런 사과도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같다 그러면 여러분 다 어떤 거 주워 갖고 와요? 빨간 거 주워 갖고 오죠. 그렇다고 해서 빨갛다고 해서 그 사과가 더 달고 맛있다. 100%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과가 빨가면 더 달고 맛있을 확률이 크고 잘 익었을 확률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색깔이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2차에 가시면 색택 기준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쉬운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뭐 적색이냐 착색이냐 이건 그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과실의 성숙. 과실은 세포의 분열, 증식에서 세포의 비대로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세포의 중심부에 있는 세포질, 특히 그 중심의 액포 속에 입에서 합성된 당류가 집중적으로 고이게 되며 과실은 착색에서 성숙으로 진행된다. 지금 이 이야기 중에 우리 과일의 비대생장을 하나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 교재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출제됐던 내용 중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으면 과일은 초기에는 종축, 길이 생장을 하고요. 후기에는 횡축 성장을 합니다. 옆으로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키가 크고 후기에는 옆으로 뚱뚱해지더라. 그래서 요게 출제가 한 서너 번 됐어요. 그래서 그 초기에 어떻게 됐냐, 후기에 어떻게 됐냐. 그래서 결국 그 동일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날씨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과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후에 날씨가 좋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키가 잘 크겠죠. 초기에 종축 키가 커집니다. 근데 가을 돼 가지고 가을에 이제 옆으로 커질 시점에 날씨가 안 좋았다. 비도 많이 오고 일조량이 많았다. 이랬을 경우에 사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옆으로 안 뚱뚱해집니다. 그러면 키는 크고 빽빽한 사과가 나오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이 사과 나온 산지에 날씨가 어땠구나. 반대로 사과 열매 맺은 초기에 날씨가 안 좋아서 키는 별로 안 컸습니다. 근데 가을 돼서 날씨가 좋았어요. 옆으로는 뚱뚱해져요. 짜리몽땅한데 옆으로 뚱뚱한 이런 사과가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초기에는 종축, 후기에는 횡축 성장한다.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십시오. 그리고 성숙 과정, 뭐 경숙, 완숙, 과숙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뭐 경숙, 단단하다는 얘기죠. 완숙, 완전히 익었다는 얘기. 과숙은요, 너무 많이 익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 요인.
기온과 일조. 이건 이제 우리 원예 작물학 쪽에서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온과 일조. 고온과 일조가 많을 때 탄수화물의 축적이 많고 색깔의 발현이 촉진되며 성숙도 빨라진다. 그래서 이제 고온 요 두 가지 조건은 광합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고 햇빛이 좋으면 광합성 양이 많아지겠죠. 광합성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탄소 동화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과일에 가서 이 탄수화물이 축적되는 양이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일이 익는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사질토양은 양분의 보지력에 약해서 발육이 일찍 정지되고 성숙이 빨라진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이 토양이 사질이냐 점질이냐, 그것도 우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질토양이라는 얘기는 모래흙, 그리고 점질토양이라는 얘기는요, 진흙. 모래흙 같은 경우는 어떠죠? 수분이나 양분을 가지고 있으려는 힘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점질토양은요, 수분이나 양분을 보유하는 힘이 굉장히 커요. 다시 말해서 뿌리하고, 식물체의 뿌리하고 흙하고 관계를 놓고 보면 사질토양은 뿌리에서 흙에게 수분이나 양분을 요구를 했을 때 쉽게 얻어오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점질토양에서는요, 뿌리가 흙 알갱이한테 수분이나 양분을 요구했을 때 흙 알갱이 꽉 쥐고 안 주려고 하는 힘이 커지다 보니까 뿌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결코 흙으로부터 수분이나 양분을 쉽게 뺏어오기가 힘들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질토양은 잔뿌리가 적습니다. 잔뿌리가 적고 많고, 이유는요, 잔뿌리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사질토는 흙 알갱이가 잘 주기 때문에 굳이 잔뿌리가 안만 해도 쉽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적고, 점질토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리고 뿌리의 형태를 보면 사질토는 직근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점질토는 측근의 발생량이 많습니다. 이유는요, 사질토 같은 경우는 수분이나 양분이 우리가 관수를 하게 되면 물이 밑으로 쭉 빠져버리죠. 그러면 필요로 한 물이 아래쪽으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점질토는 가지고 있으려는 힘이 있다 보니까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뿌리의 형태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성숙은 빠르고 늦습니다. 또 과육의 상태를 보면요, 사질토는 크고 육질이 허술한 반면에 작고 치밀하다. 이유는요, 사람도 그러죠. 아이들한테 뭐든지 필요로 하기 전에 이것저것 공급, 다시 말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애들이 크게 자라고, 하지만 좀 밖에 내놓으면 무르죠. 근데 뭐 가난한 집에서 조금 힘들게 자랐다 그러면 크진 않은데 밖에 내놓으면 상당히 야뭅니다.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뿌리하고 흙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냄새, 향기 같은 경우는 사질토는 향기가 적습니다. 점질토는 향기가 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비료, 인산을 많이 시용하면 산 감소, 성숙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결실량, 착과량이 적고 질소 성분이 풍부할 때 성숙이 늦어진다. 그리고 품종, 대부분의 과실은 품종 특성에 따라 꽃이 핀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성숙된다. 꽃 핀 다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숙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 체크를 해 두십시오. 바로 밑에 다시 나옵니다. 과실 성숙대 판정 기준 5번 한번 볼까요? 생장일수. 꽃이 핀 다음 성숙기까지 거의 일정한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이 품종의 특성에 보면 개화가 된 만개 후 며칠이 지나면 익는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지문에서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지문에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일조량 또는 강우량 그의 기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개화 후 생육일수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햇빛이라든가 비 오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익는 시기가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거짓말입니다. 일조량, 뭐 그 강우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품종별로 개화 후 생육일수.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의 외관을 보고 사과 같은 경우는 익으면 빨개지니까 아 얘가 익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지만 과일의 외형을 보고 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품종도 많아요. 그런 품종은 따먹어보고 수확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판단을 꽃핀 다음에 며칠이 지났으니까 이제 익었겠구나 하고 수확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핀 다음 성숙기까지 거의 일정한 시일이 걸린다. 굉장히 그 자주 출제되고 중요한 그 지문이니까 하나 체크해 두십시오. 고유의 색, 과실의 색깔이 품종 고유의 특색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과는 빨간색, 뭐 귤은 노란색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수확이 용이하다. 잘 익은 과실은 수확하기 힘들지 않도록 꼭지가 잘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층 형성이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 이런 줄기에 나뭇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뭇잎이 한여름에는 태풍에서도 쉽게 안 떨어져요. 근데 가을 되면 미풍에도 우수수 떨어지죠. 낙엽이 집니다. 왜 떨어져요? 때가 됐으니까 떨어집니다. 그 때를 누가 결정해 주냐면요. 에틸렌이라는 호르몬이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에틸렌의 역할 중에 하나가 원래 이 나무 줄기하고 잎자루, 나뭇잎의 잎자루가 단단히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데 이 에틸렌이 이제 너가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요 사이에 새로운 층을 하나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2층 형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과일이 잘 익게 되면 과일의 꼭지하고 나무 줄기하고 사이에 저런 그 똑같은 층이 생기면서 잘 익은 과일은 꼭지가 잘 떨어지더라 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과육과 단맛. 익어가는 과일은 살이 연하여 물려지고 단맛이 많아지고 신맛이 적어진다. 그래서 단맛이 많아지는 이유는요. 단맛은 입에서 만든 광합성의 산물로 만들어진 탄소 동화물질들이 탄수화물들이 과일에 가서 전분의 형태로 축적이 되는데 이 전분의 형태로 축적돼 있던 게 익어가면서 당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우리 전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오드라는 거 바로 다음 페이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 앞에서 설명을 하고 가죠. 요오드라는 물질로 이 전분 테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나 사과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요오드에 이렇게 묻혀봤더니 찍어봤더니 요오드는 전분하고 만나면 그 청색이나 자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덜 익은 사과를 요오드에 찍어가지고 면을 봤더니 청색이나 자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면적이 많다라는 얘기는 아직 당으로 변하지 않고 전분 상태로 남아있는 게 많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청색이나 자색으로 변한 면적이 적다 하면 당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분 상태로 적겠죠. 그래서 많이 익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 품종별로 칼라 차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찍어보고 이 차트하고 비교해 보면 앞으로 며칠 정도 지나면
이 사과를 수확할 수 있겠다라는 게 미리 통계치로 뽑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걸 실제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요오드는 전분하고 관계지 당하고의 관계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단맛을 검사하기 위해서 요오드 테스트를 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전분하고 관련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지문에서 곧잘 그런 표현을 쓰는데 순간적으로 전분이 변해서 당으로 변했다. 이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요오드로 당 테스트했다. 이거 맞은 지문. 이렇게 뻔히 알고도 틀리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요오드는 전분하고 관련돼 있고 단맛은 이렇게 다더라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살이 연하여 물러진다고 그랬죠. 익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연화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화현상은 우리가 이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이요. 동물세포는 세포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외막이 한 겹으로 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식물세포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세포는 세포 하나를 보호하고 있는 게 세포막으로만 되어 있고요. 식물세포는 세포막, 세포벽. 그래서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동물세포는 만져보면 부들부들합니다. 막이라는 개념은 어떠죠? 커튼 같은 걸 우리가 막이라고 그러죠. 딱딱한 개념이 없죠. 근데 식물세포는 어떻습니까? 세포벽이라는 개념. 벽은 굉장히 단단한 걸 우리가 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메바 됩니다. 근데 식물은요, 뼈가 없어도 나무가 꼿꼿이 서 있어요. 이유는요, 세포벽 하나하나가 세포를 지지해주고 그것들이 뭉쳐서 형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동물세포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세포벽이 세포가 젊었을 때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팩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연화는 팩틴과 가장 관련이 밀접한데 이게 세포가 젊었을 때는 불용성이에요. 물에 안 녹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늙어가면서 가용성으로 바뀝니다. 세포벽을 구성하는 팩틴이라는 물질이 젊었을 때는 물에 안 녹는 성질이어서 세포벽을 단단히 지지를 해주는데 이게 세포가 늙어가면서 물에 녹는 성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세포 내 수분 함량이 높은데 물에 녹는 성질로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과일은요, 물러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일이 익어가면서 바뀌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향과 착색. 특수한 향기가 나고 씨가 굳고 착색이 된다. 특수한 향기. 다시 말해서 사과에서 사과향이 나더라. 딸기에서 딸기향이 나더라. 그리고 씨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이세를 남길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그 품종 고유의 색깔이 나겠죠. 그리고 생장일수, 꽃이 핀 다음 성숙기까지 거의 일정한 시일이 걸린다. 원예 작물의 수확. 수확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